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주말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시장을 잘못 본 것이 맞습니다. 손실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과정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파생상품 트레이딩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델타원 당신이 돈 깨먹고 있을 때 난 벌었다 하면서 낄낄대는 거 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꾸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20년 차입니다. 이번에 깨먹은 것이 심각한 타격임이 맞지만 저는 늘 그러했듯이 차근차근 복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세션 리뷰를 따로 하지 않을 것인데요. 리뷰할 것이 없다기보다는 월요일에 유럽 세션 열리기 때문에 유럽 세션 보고 아시아 세션 대응해도 될 것 같아서 화요일 아침 영상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마감 시황처럼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부채 한도 관련된 이야기로 시장이 오르내렸다는 것이 뉴스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롱과 숏이 마지막 대혈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유럽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한 주 내내 있었던 숏 포지션이 중간 차익실로 나오면서 커버가 나와서 오른 것일 뿐 미국 모멘텀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점으로도 저녁 7시경부터 시장이 올랐고 미국 본장 개장 때는 이미 유럽이 꽤 많이 오른 상태였죠. 또 개별 종목 반등의 내용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주초에 세게 조정을 받았던 에르메스, 루이비통, 캐링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시장 장악력이 큰 순서대로 반등이 컸을 뿐 직전 고점을 돌파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말고 요게 에르메스인데 그냥 음봉이 절반 약간 넘게 반등을 한 것입니다. 또 캐링 같은 루이비통 볼까요? 루이비통도 얼마 반등 못했어요. 캐링은 더욱더 반등 못했죠. 그래서 이른바 그 럭셔리 주식이 그동안에 상승했던 것을 급격하게 내리자 약간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것도 시장 장악력 순서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유럽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리오틴토인데 이게 원자재가 어제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참 횡보를 했죠. 즉 차익 실현 정도의 그런 숏에 대한 커버가 나온 것이지 유럽이 계속 강세였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또 부채 한도 관계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리가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커맥스 세션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구리가 톤당 8,000달러 이하로 확정되기엔 좀 이르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어쨌든 8,135달러로 마감했는데요. 기름 또한 조심스럽게 반등해서 72.87달러로 마감했죠. 이 기름이 6월 4일 오펙 회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요 원자재가 꽤나 큰 조정을 보인 상황에서 기름이 조심스럽게 횡보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얼마 안 됐지만 기름 양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거 모두 이익 실현할 계획이에요. 채권 시장은 PCE 물가지수가 컨센서스보다 오르면서 완전히 언더슈팅이 났어요. 이번 주에 단기 국채가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처박히면서 무브 인덱스,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의 박스가 여기 140대였다면 120, 140대였다면 어제는 145.37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박스가 상단을 이탈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CDS 스프레드는 또 다르게 움직였어요. 여기 이제 미국 CDS 스프레드인데 5월에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루 만에 42bp가 빠졌는데 부채 한도 협상 자체는 이젠 더 이상 이슈거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채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일방적인 금리 상승이 아직 증시라든지 기타 자산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즉 이머징 하나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또 이런 테크 주식들이 고금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이 부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플로우가 특별히 있었다기보다는 채권 옵션 만기로 끝까지 채권 시장이 늘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트레이딩 기회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는 화요일 이후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록을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그 PCE 물가지수 발표됐을 때 채권 시장은 최후의 언더슈팅을 줬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나스닥이나 S&P나 러셀이나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나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증시는 PCE 물가지수에는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장 개장과 함께 변동성은 1시간 30분 동안 장기 변동성 위주로 꽤나 하락하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을 좀 더 깊이 뜯어볼게요. 그러면 시장 상승이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채권 변동성 커브가 플래시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즉 단기 변동성이 꽤 많이 오르고 중기나 장기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아예 역전이 되었어요. 개장 후 원데이 빅스를 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개장 후에 이 원데이 빅스는 그냥 종가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20.5포인트로 20.34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반대로 중기 변동성 빅스 9데이는 17.24로 빠졌죠. 그리고 28일짜리는 17.95. 그래서 하루짜리 변동성이 장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어제의 상승이 영호까지 화력을 동원한 이 콜옵션 매수자들, 그러니까 제로데이트 옵션들, 이 콜 매수로 인해서 상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포지션은 관계없고 그냥 내일 하루만 올라라 이런 매수였죠. 그래서 결국에 S&P 지수는 4205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그것도 잘 뜯어보면요, 결제가 되는 이 4200포인트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콜 매수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콜 매수가 쫙 들어와서 단기물 위주로 계속 여기서 콜 매수가 들어오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4205로 꽝 친 거예요. 나스닥은 더 심했는데 어제 그렇게 지수가 올랐으니까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는 꽤나 빠졌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이제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S&P가 이제 4200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같이 변동성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나스닥 변동성은 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0시 이후에는 S&P 지수가 4200이라는 엄청난 저항대에 도달하고 초단기 콜옵션 계속 매수가 들어오지만 차익 실현성 매도도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SOXX 콜옵션 그리고 각종 테크 주식이 콜옵션 거래가 아주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숏커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S&P와 나스닥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나스닥은 1일 스프레드 확대의 최대 수준에 근접한 1.3%를 기록함과 동시에 YTD 수익률 괴리도 무려 20.91%를 찍게 되었어요. 정리하면 미국 시장의 상승은 주요 지수나 반도체 종목에 관한 콜옵션 거래 그리고 미국 현충일 휴일을 앞둔 포지션 청산 수요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숏 스퀴즈로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동안에 왜 숏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항복 선언을 하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별 종목 트레이더가 아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트레이더고 그래서 특정 업종이나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주가지수, 환율, 원자재, 채권 다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흐름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전체 자산군이 리스크 온인지 리스크 오프 상태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1개월간의 시장 흐름은 저희 판단으로는 비관적이었어요. 중국 제조업 모멘텀은 꺾이고 있었고요. 반도체 바닥론이라고 하는데 저라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겠습니까? 지인 중에 현직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개발 회사에서 C레벨로 있는 지인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근데 하나같이 반도체 바닥론 얘기하면 바닥 같은 소리 하네가 컨센서스였어요. DDR5라든지 낸드 이런 거는 재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량은 매출 회복을 아예 포기한 상태고요. 서버단에서는 전체 투자를 계속 축소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이 LLM에 대해서는 그게 개발망이 맞는데 최적화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기에는 아직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라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챗GPT한테 한 문장 물어볼 때 드는 비용이 인도 사람들 고용해갖고 물어볼 때 드는 비용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티 언제 올 것 같으냐라고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FSD 상용한 뒤에도 오지 않을 것 같다고요. 이런 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잘 뜯어보면
나스닥 중에서 상위 종목 모아놓은 나스닥 100지수.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거를 보면 되는데, 요게 NDX 인덱스, 요게 하얀색이거든요. 요게 나스닥 100지수입니다. 요건 뭐냐면, 그 나스닥의 그 상위 100개 종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3월 이 SBB 사태가 일어난 뒤로 다이버전스가 생깁니다. 이쪽에 돈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덜 올랐죠. 그리고 S&P 지수는 노란색인데 이건 뭐 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오른 거고 러셀은 빠졌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은 SBB 사태 이후로 야 은행도 못 믿겠어. 응? 돈 빼서 채권 반, 주식 반 질렀는데 주식은 잡주는 철저히 배제하고 돈 많은 테크 주식에 몰빵하자.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 흐름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까지도 추가 상승이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뭐 이런 이슈로 나올 수는 있다고 봤는데 금요일에 그 정도 상승을 해서 2.7% 상승이 나와서 완전 스퀴즈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뷰가 틀린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매크로뷰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 상승 이유, 즉 시장이 자금 집중, 뭐 제로데이트, 콜옵션 거래 폭발, 쇼스퀴즈 이런 이슈로 올랐다면 이제 그런 거 다 해소되었으니 쇼 포지션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것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는 월요일 CME 전산장 개장 후 3시간 이내에 분할해서 모두 청산해 버릴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각각의 트레이딩에서 아무리 펀더멘털상 이런 가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평균 진입 가격 대비 얼마가 거꾸로 물리게 되면 사정없이 쳐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장의 탐욕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 배터리 주식만 해도 저는 지금 구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엔비디아도 어떻냐고요?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요게 이제 뭐냐면 그 12개월 트레일링 P 레이쇼랑 포드 12개월 P 레이쇼의 스프레드인데 역대급이에요. 응? 아니 진짜 저는 현재 금리 수준이 어떻고 하고 이런 거는 다 새까맣게 잊혀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버블의 정점도 넘겨버렸어요. 도저히 저는 이 제정신으로 이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숏은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퀴즈가 마무리된 뒤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나스닥 숏배팅을 월요일에 손절하게 되면 그 NAV 순자산 가치에서 마이너스 9% 정도의 손실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9% 손실 난 것 같고 뭔 엄살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여기서 설마 더 올라가겠냐 뭐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30% 손실 나진 않을 거 아니냐 좀 더 버텨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 트레이딩으로 NAV 차트가 망가져 버렸어요. 아마 제가 프랍에 있었을 때 이런 손실을 기록했다면 다음 주부터는 출근해갖고 분기 말까지, 그러니까 분기가 리셋되면 또다시 이제 그 분기 한도가 주어지니까요. 그때까지는 매일 그냥 복귀 리포트만 쓰고 새로운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디벨롭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제 명의로 트레이딩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중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혼자 트레이딩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레귤레이션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참패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전쟁을 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뭐 나스닥 매도 10개쯤 물렸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상이 되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은퇴하면서 정한 룰이 있습니다. 아마 전업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뭐 룰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셋업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15%가 나면 그냥 당해년도의 트레이딩은 쉬고 놀러나 다니고 연말에 연초 대비 이익금 누적 나온 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법인세 계산한 다음에 그거는 M&A로 옮겨놓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트레이딩 자산은 늘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트레이딩 할 수 있거든요. 뭐 기껏해야 한 해에 15% 이상 손실 안 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뭐 담보대출 받거나 뭐 기타 레버리지 일으켜서 계좌에 넣었다가 뭐 혹시라도 미친 개인수탁 사태 맞이한다. 또 배터리 숏스퀴즈 당한다. 이러면 바로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돼서 참 짜증도 나고 아쉽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뭐 저한테 MBTI 자꾸 물어보니까 해봤더니 INTJ더라고요. 뭐 돈 깨먹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술 마시지 않고요. 기껏해야 뭐 더 라이브러리 가갖고
빙수나 먹고 오겠죠. 참 그래도 속은 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 잘못된 시장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판단한 거 맞고요. 그러나 저는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고요.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사정없이 스탑로스 칠 겁니다. 스탑로스 이후에는 아마 트레이딩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차근차근 복구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 걸 보면서 시니어 트레이더가 어떻게 NAV를 복구하는지 관찰하시는 것도 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2번 들으면서 마음을 단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